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쯤이야 하고 치부해왔던 경향이 있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사회 전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애매했을 뿐 아니라 대개 권력자를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대한민국에 과연 지금 가장 바람직한 치안정책, 경찰,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채택할 수 있는 기구와 기관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충성하는 1인 경찰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부터 일제 단속해, 지금부터 이거 해,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게 되는 꼴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4대학 척결 이야기하니까 경찰청에 4대학 척결 추진본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각 지방경찰청에 그 실적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면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또 각 경찰서에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방구가 죽어나가는 거고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막 쫓기고 실적을 올려라. 다른 경찰서보다 뒤처지면 죽는다 식이 되니까 결국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요? 길거리에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며 조그만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성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폭력,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가정 파괴범 이런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4대학 척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를 무허가 도축한 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정식 염소 도축장에서 도살을 하지 않고 독연장이나 일반 농장에서 불법 도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업자인데다 염소 도축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 업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적 위주의 단속이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불량식품 사범은 모두 70명,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나머지 4대 사회학 사범은 490여 명이 검거돼 32명이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5대 범죄 검거율을 봤더니 살인, 강도, 절도 검거율은 같거나 소폭 상승했지만 강간과 폭력 사범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 100일째부터 4대학 관련 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찰과 정치 권력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야 합니다. 경찰이라는 분야가 그 자체의 철학과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과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경찰이 열심히 할수록 국민들이 안전해져야 해요. 방송의 공영성, 공공성이죠. 차분한 토론, 분석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국민들도 방송을 통해서 교육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주권자로서 표현의 자유 주체로서 자기의 의견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생겨난 욕구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책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잘 나온 책은 무엇이지?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책을 찾아보고 읽게 되고 책을 읽고 나서는 읽게 된 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고 짧은 댓글이라도 달고 사회 전체가 간접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이런 아고라적인 기능을 통해서 모두의 여론이 어쨌든 제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모두에게 실시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민심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 사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 자체의 자정기능, 통제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치안 분야도 똑같아요. 경찰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무엇이 문제이며 현재 수준은 어디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이런 데에 대한 차분한 분석들이 방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제시가 돼야 해요. 그걸 접한 시민들이 우리 동네 경찰서를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관련된 책도 읽게 되는 거죠. 대단히 이기적이고 범죄적인 계산이에요. 그들이 평생 검사, 평생 판사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를 생각하면 정치권으로 나가든 로펌으로 가든 대기업 측의 고문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특검을 했던 조준웅 검사 같은 경우 아들이 삼성에 취직을 했잖아요. 도대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초등학교식의 정의도 없는 겁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조준웅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범죄 사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다른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지만 장시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 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제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한 것으로 그 주식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주색 고탈 범죄는 단측면이 있다. 평등한 법 적용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무거운 중죄예요. 조준웅이 보기에도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이 이건희라면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결과 이건희 불구속 기소. 특검 후보가 3명이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이 3명의 후보 중에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정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따위 인물이 특검에 임명된 이유가 뭐냐? 형, 특검 후보가 셋이었는데 조준웅이 그중 제일 나았어.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선정된 과정은 이래요.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특검 후보 추천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있었던 겁니다. 변협이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한 건데 변협이 김용철 변호사를 보고 의뢰인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변협에 추천권을 줘서는 안 된다. 반면 한나라당이 이 추천 권한을 대한변협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 특검에 관한 법률안이 11월에 통과가 되는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잃었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특검 추천권이 대한변협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변협이 삼성 특검 후보로 3명을 올려요. 고영주, 정홍은, 조준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원이 총리가 되고 고영주가 그 지랄을 하는 걸 보고 왜 그때 법조 후배가 형 조준웅이 그나마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준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을 때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 특검에선 검찰도 주요 수사 대상인데 3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서 최소한의 구색도 맞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협이 법규상의 추천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 한 덩어리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변협이 검찰 논리에 충실한 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 검찰이 크게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의도가 엿보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변협이 올린 3명의 후보는 후보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특검은 제대로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2008년 4월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요. 다시 변호사로 업무 복귀를 합니다. 이듬해 2009년 이건희는 사면을 받죠. 그리고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준웅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유착질을 하고 보온질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당시에는 이걸 제어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조준웅이 2008년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건희가 사면을 받은 게 2009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2010년 1월에 조준웅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들어간다. 당시에 조준웅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친구가 사법고시에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10몇 년 동안 사실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보통 사법고시를 10여 년 정도 쳐서 안 되면 진짜 사람이 폐인 가까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삼성의 과장으로 입사할 때 이 조준웅 아들 나이가 36이었다고요. 36까지 사실을 안 냈는데 그리고 무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취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신입사원도 아니고 과장으로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조준웅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조준웅의 반론이 뭐였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랬다는 겁니다. 기자한테요. 당신이 특검 맡아서 이건희 불구속 기소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건희가 깜빵 가는 걸 면했고 그래서 이건희가 사면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네 아들이 10년 동안 사법고시 패스 못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자가 됐는데 그럼 그걸 너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겁니다. 삼성의 반론은 더 가관입니다. 조준웅 아들 채용은 특검과 무관하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재벌들이 법조인과 권력자들을 관리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보면 면면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속의 불만과 갈등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 문제, 학교에서의 따돌림, 사회적 경쟁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 축적되면서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 자체의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가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적 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화 기법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도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심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거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법적 개입을 하나의 바탕, 배경으로 삼아서 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해 부모 내지는 보호자에게 폭력적 가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우리에게 와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가 조성이 돼야만 그들이 복지적인 개입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런 사법적인 개입의 준비나 대비 없이, 협조 없이 복지 담당자만 따로 가서 개입을 하면 절대로 먹혀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범죄가 자기한테 닥치지 않은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늘 주변에 머물러 있고 그 중에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자녀가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가치는 승진에 집중되어 있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적이고 실적은 검거했을 때 평가가 되지 예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사소송 법학계에서 이재상 교수라는 분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교과서로 모든 법대에 채택되었고 사법고시에 그분 문제가 나오거든요.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변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검사가 모든 것을 쥐고 피의자에게는 안 줘도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판사에게 모두 내놔야 합니다. 안 내놓으면 걸려요. 뉴욕시의 검사가 수사 기록 중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시키고 자기 기소에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서 체포당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실형 선고 받아야 할 짓들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상 교수의 주장은 분명히 비판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은 학계에서 워낙 권력이 세니까 이분의 책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면 사법고시에 합격을 못해요. 법대에서 이분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으로 글을 쓰면 학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인이 양성되는 과정부터 이미 잘못 오염되고 인식이 왜곡된 상태로 커오게 되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인권의 대표적인 바로미터인 거죠. 어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인권에 무감한지, 한 사람의 신체와 생명 안전,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그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폭력 이런 것들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회적인 노력들, 투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범죄화시켰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괴리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죠. 가정폭력이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요. 집안 문제인데 우리가 왜 나서라는 것이죠. 아동학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이 분야로 점점 옮겨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시민단체들 역시 과거에는 그저 권력의 비리, 독재 반대, 민주화 이런 식의 큰 단위들의 이야기만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사법제도 또는 수사제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래요. 이게 어느 한 분야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인식이 모아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모두를 위해서 불행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지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방송이든 제가 쓰는 책이든 그걸 통해서 관심을 좀 더 촉발시키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공판 중심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모든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와 증거들은 공판정에 다 내놔지고 공판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늘 공판 중심주의가 옳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공판정이 아닌 검사의 수사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검사가 추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법정에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용산 참사 관련된 수사 기록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판 중심주의가 있는 국가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내놓으라는데 왜 안 내나요?
안 내놓으면 그건 사법방해죄로 검사가 구속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사법제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가진 권한이 위축되고 전관예우 같은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조인이 됐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매번 해야 되느냐라는 공감대가 법조 3륜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관들에게 수억을 주면서 어떤 것인가를 했다면 전관을 살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졌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정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접한 사건들의 예를 보면 너무나 엉터리 같은 기소가 있었고 누명 쓰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1심 판결 자체가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항소심에서 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심에서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국선 변호인을 썼던 사람도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에게 의뢰를 못해요. 땡빚을 얻어서라도 전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된 서민들은 몽땅 가진 놈들에게 다 빨아먹히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관들은 대부분 로펌에 소속되어 있어요. 경찰 일선에서도 그런 하소연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합의 보고 끝난다든지 또는 뻔하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더라. 그건 뭘까? 이 사람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은 집행유예 판결로 나오더라. 전직 판사나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니까 나오더라.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관이 아닌 정말 열심히 실력 있게 뛰어다니는 변호사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구조가 너무나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를 몇몇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 사회를 뒤흔들고 개인이나 가정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폐악적인 범죄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대개 가해자들에게서 받은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의 일부를 바로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넣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합의라는 제도, 1대1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합의를 보고 대신에 형을 탕감받거나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아예 합의만 보면 벌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거죠. 이건 국가의 의무 방치예요. 직무유기예요. 로또죠. 복불복이죠. 돈 많은 가해자 만나면 엄청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대개 강력사건은 돈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잖아요. 대개 강력사건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을 못하도록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가 합의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보상과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서 거두는 벌금 중 일부를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이 배임 횡령죄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액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벌금이 어디로 다 갈까요? 전부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 건물 세우고 검찰청 세우는 데 씁니다. 국가가 도둑놈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벌금 중 상당수를 피해자 기금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돈 많은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그들이 내는 벌금의 상당수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피해자도 떳떳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혜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놈들이 낸 돈으로 당당하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다면 피해자들도 어디 가서 미안해하거나 고맙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라는 곳에 관료와 그곳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전문가들이고 평생 범죄 예방과 교정 정책, 치안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계에서 어떤 것이 나오나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범죄 대책이 무엇일까 정책 제안을 하고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5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범죄 예방 정책은 지금 씨를 뿌려서 30년, 40년 후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5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떤 긍정적인 성과도 안 나와요. 지금 법무부 관료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전문성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권력을 유지하고 인사를 어떻게 하고 누굴 어디에 앉히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부처와 관계 공무원과 정치 권력이 앉아있는데 이게 되냔 말이죠. 이제는 법무부라는 부서 자체, 치안 담당 관련 부서, 행정안전부도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정치 도구로 인지하지 말아야 해요. 세계범죄학계에서 대한민국 범죄 정책을 아예 거론도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권력, 힘, 이것을 누가 가지느냐,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유치하고 치졸한 것만 가지고 싸우거든요. 발상 자체가 그래요. 경찰관들이 지구대에서, 초소에서, 거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머리 한구석에는 승진은 어떻게 되나? 다음에는 어느 부서로 가야 되나? 새로 오신 계장님, 과장님, 그 사람들이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편가름이다. 우리 편에 유리한 것은 나쁜 것도 정의고 반대편에 유리한 것은 정의도 불이다. 이렇게 보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누가 이겨도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늘 반대와 반발과 의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트려야 한다.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이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막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새 공범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연합하고 협력해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3년 9월 표창원 씀.